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권 분석에 의해 같이 한번 학습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과목으로 보면 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문제 출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목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다른 것보다는 사실 계산식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한 군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습량이 좀 적고 출제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조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증권 분석에 대한 체계라든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나 재무 비율 분석 이러한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하게 될 거고,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제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계산식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증권 분석의 체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 증권 분석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에 시장에 대한 수익보다는 좀 초과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증권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증권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증권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는 기본적 분석과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커다랗게 본다면 기본적 분석은 아무래도 좋은 외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춘 것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골라냈다면 그 안에서 언제쯤 우리가 타이밍을 잘 봐서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겠다. 조금 저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찾아내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은 찾아낸 것을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 팔 것이냐,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기본적 분석은 전체적인 밸류, 그 기업이 가져가는, 주식이 가져가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레제 가치의 분석 대상을 초점을 가져간다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가격, 그게 적절한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내재적인 가치에 부합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수단은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비율 분석도 하고요. 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럼 기본적 분석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는 그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재 가치가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갖고 가는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주식이 만약에 시장에서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다? 시장 가격은 내재 가치인 1,000원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길게 보면 시장 가격, 지금 형성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내재 가치에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탑다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텀업 방식이 있다.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본다면, 일단 탑다운 방식은 큰 거죠. 경제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분석을 하고요. 그 산업군 안에 적정한 기업을 찾아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텀업 방식은 일단 기업부터 찾아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을 분석한 다음에 큰 테두리인 경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큰 거부터,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기술적 분석은요, 주가는 시장의 뭐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이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가 1,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값어치만 존속할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심리가 1,000원에 지금 도달하지 아니하고 800원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이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봄으로써 향후에 나타나게 되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일정한 어떤 행태를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막 급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정한 어떤 움직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의 흐름,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추이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제 분석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경제적인 것과 주가는 과연 우리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국내 총생산, 즉 GDP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GDP는요. 한 나라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는 최종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시장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경제가 잘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어떤 GDP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어때요? 주가도 굉장히 괜찮아지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느낌을 여기에다 대입을 시킬 때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다면 주가하고요, 이 GDP와의 관계는 그렇죠. 양의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면 그렇죠? 국내 총생산 이런 것들이 GDP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도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양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친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어쩌다 명목 GDP에 대한 성장률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GDP가 좋아지게 되는 모습을 가져갈 때는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동향을 예측하는데 실질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수식으로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률은요. 명목 GDP 성장률 이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다시 풀어보니까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 자, 보니까는 명목이래요. 명목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눈에 뭐가 보일까? 그냥 실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칠판의 분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 명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실물이 보인다. 그렇죠? 분필이라는 실물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암기 꼭 합시다. 명목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뭘 더했다? 물가 상승률을 더했다. 명목은 실물이다. 이렇게 해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명목에 대한 GDP 성장률 이게 주가의 상승률과 같다고 했는데 다시 다른 말로 풀어보니까 실질 GDP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이 더해진 거와 더불어서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뭐다? 주가와 GDP와의 관계는 일단 양의 관계다. 주가가 올라가면 GDP도 올라가고요. GDP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자율과 주가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본다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자율과 주식 가치는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역의 관계를 가져간다. 다시, 앞에 우리는 GDP와 주가는 어떤 관계를 가져간다고 했어요? 양의 관계를 가져간다. GDP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율과는 거꾸로의 관계를 가져가는구나.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그림부터 제가 요약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렇잖아요. 더불어서 뭐가 올라가요? 대출에 대한 이자율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러한 돈들이 대체 투자 수단인 예금 이율로 예금이나 적금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안정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높다 보니까 주식에 들어갈 돈이 예금 쪽으로 흘러 들어온 경향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예금 이자율만큼은 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배당을 받더라도 그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또 하나, 대출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항상 같은 수익을 내다가 매출도 같고 원가도 같았는데 이자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이익이 떨어질 거잖아요.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결론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됐을 때는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겠다. 그래서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대체 투자 수단, 즉 예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수단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겠다. 만약에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자가 예금 이자만큼은 적어도 내가 요구하는 수익만큼 줘야 돼 라고 해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식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 이자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익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여러분. 이자율과 주가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의 관계가 있다.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몇 가지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미래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쓰겠다라는 이런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 왜? 예금 이자가 높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지금 내가 누리겠다. 그래서 그걸 받은 거 가지고 나중에 쓸게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가 된다. 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성, 과거에는 만약에 1% 이자를 내다가 이자가 높아졌어요. 5%, 10% 내가 내게 되게 되면 어때요? 수익은 똑같은데 매출 같고 뭐 다른 것 같은데 이자만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 이거 감소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감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 그걸 우리는 자본의 한계 효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생기게 되는 거 참고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화폐에 대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채권과 같이 고정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는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씩 나오게 되는 채권의 이표채 같은 경우 이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100원, 나중에 받게 되는 이 100원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투자에 대한 것도 많이 반감이 되고 감소가 되는 이런 결론을 가져갈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고정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채권에 대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아지게 되는 거고요. 어쩌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또 몰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금리는 상승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게 되면 일단 나중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명목에 대한 이자율은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결국에는 이자율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생긴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따라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은 상승한다라는 모습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자율이나 주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요, 지속적으로 하락 아니에요. 상승되는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그대로 적용하셔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오늘에 대한 내 100원짜리, 1000원짜리에 대한 값어치가, 그쵸?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내일의 100원은 지금의 값어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고, 더불어서 화폐에 대한 구매력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냥 아하 그렇군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은 시중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먼저 서두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실질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적인 명목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때요? 대체 수단인,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주식으로 들어가야 할 그 돈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금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 주식은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주가는 떨어진다.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명목은 실물이다. 보여지는 것은 뭐가? 실물이 보여진다.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피셔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지극히 충분히 숙지하시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판단은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피셔 효과라는 게 뭐냐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명목,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예, 실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죠? 물가 상승률이니까 실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암기가 되어주시면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여러분들이 도출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물가 상승률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가 보여져? 실물이 보여지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게 뭐? 실물이 눈에 보여져. 그래서 실물.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투자 수익률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상 명목 수익률보다는 실질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명목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것뿐이지 실질은 어떻게 되니까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대하는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에서 빼기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피셔 효과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목은 뭐 보여지는 것은 실물이 보여져야 된다. 실질 플러스 뭐가 물가 상승률 이렇게 꼭 좀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주식 가격과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RO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사내 유보율 그리고 주가 수익 배수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퍼라고 읽고 있습니다. PER, 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정리를 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매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업에서요. 이거는 언제 시점인 거예요? 현재 가격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을 우리가 논하려고 한다면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잖아요. 이 매출 원가는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현재 가격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는 언제 사온 거예요? 과거에 사온 걸 가지고 이거 제조해가지고 판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라고 하고 있는 이 원료 대금은 언제 산 겁니까? 과거에 대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전 가격. 자, 다시 여러분. 현재 가격에서 과거의 가격을 뺀 게 바로 수익인데, 자,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가격을 우리가 매출원가로 빼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의 가격을 빼주니까 수익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높게 계산이 된 금액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요거와 연관이 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획기적인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됐다, 높게 평가가 됐다, 높은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현재 가격이 100원에 팔렸지만 과거에 50원 주고 사온 이 금액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여기다 10을 더 더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과거 금액만 갖고 오니까 이익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는 높게 나타난다. 나중에 저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이 ROE, 자기자본 이익률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을 그렇죠? 자기 자본은 나누게 되는데 이 당기 순이익이 높게 나타나게 되니까 분자에 있는 당기 순이익이 높게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또 하나 있어요. 사내 유보율도 증가되게 된다. 이 수익 자체가 이익 자체가 배당의 몫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물가를 반영해서 이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내 유보시키는 이 금액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있겠죠.
주가 수익 배수 요 퍼가 PER이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나중에 역시 우리가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PER은요, 주가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P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분모에 가 있는데 이게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쵸? 분모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PER은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을 때 주식 가치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암기해야겠다 그것도 좋지만 일단 구조 자체를 보게 되면 매출액은 현재 가격이고 매출 원가는 과거의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그 가치만큼 반영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수익은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식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회계이익이 높게 나타나면서 ROE가 증가되는 모습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배수가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이게 자체가 높게 나타났으니까 사내 유보되는 이 금액도 좀 높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연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한 10% 물가가 일어날 거야. 물가 상승은 일어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20%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보세요.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현금, 화폐성 자산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지겠죠. 내가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한 10% 정도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가 그 정도 내려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면 그만큼 더 많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화폐성 자산, 즉 순화폐성 자산 가치, 화폐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거를 우리가 순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손해를 볼 거잖아요. 감소가 될 거고 거꾸로 생각을 할 때 다시 순화폐성 자산 가치 내가 그냥 현금만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없어요. 그냥 화폐성은 없고요. 그냥 물건으로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는 손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의 경우 내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일어났을 때 순화폐성 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화폐성 자산, 돈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보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채권자는 손해를 보겠지만 채무자는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가 생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반대의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10%인데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은 5%만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반대 효과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뭐 전부 내가 암기 좋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돈,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느낌으로 다가가신다면은 아마 문제풀이에 어렵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까 명목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피셔 효과에 의하면 이것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그쵸? 플러스 뭘 더해줘야 된다? 물가 상승률 더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암기하기 편하게 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다? 실물이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명목 이자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생긴다?
대체 투자, 즉 예금 쪽으로 주식에 있는 것들이 옮겨갈 수 있겠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야 이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요구하는 수익을 더 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연관지어서 이해하시게 되면 요 문장 이해가 쉽게 다가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상되어 가지고 법인세에 대한 추가 부담을 초래하면서 주주의 부가 유출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무슨 말이에요? 매출에서 그쵸? 이거는 현재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원가를 빼줘야 되는데 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 가격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오는 이 수익과 관련돼서는 좀 높게 숫자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 얘기예요. 수익이 높게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관련한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사실상 법인세를 다 내고 남은 실질적인 단계의 순이익과 관련돼서도 줄어들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바로 주주의 부가 유출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켜서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 이게 아까 그 말씀이 드렸잖아요. 예금 이자가 올라가니까 저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적어도 저거 이상은 나와줘야지. 왜? 내가 주식에 대한 투자 위험이 있는데 이만큼 맞춰줘.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도 같이 높아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되어가지고 납세 후 실질 투자 수익률을 하락하게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인 수익 자체를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결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아져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0%고 양도에 대한 소득세, 즉 자본 소득률은 20%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하고요. 또 투자 수익률이 15%,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본 소득률은 똑같이 20%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 물가 상승률이 5% 상승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첫 번째, 일단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 내가 10% 수익이 났어요. 그랬을 때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 20%를 제외한, 즉 내가 수익 난 거에 80%, 그쵸? 예,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8%에 대한 납세 후 투자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그대로 8%가 인플레이션도 감안한 투자 세후 투자 수익률이 되네요. 하지만 보세요. 수익률은 더 많이 났는데 물가가 5% 상승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15%에 대한 20% 세금 떼고 나니까 12%만큼 세후 투자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5%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12%에서 이 5%를 빼주게 된 7%가 내가 가져가는 실질 투자 수익에 대한 이 체감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비록 투자 수익률은 낮아도 이거보다 낮아도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률을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환율 관련돼서 잠깐 살펴볼게요. 환율은요, 일단 우리나라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거에는 미국에 1달러를 주고 우리나라에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어요라고 하면 1달러를 가지고 샀을 때 2,000원으로 변동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0원짜리를 우리나라에 1,000원짜리의 물건을 1달러에 사고 팔 수가 있었는데 환율이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0원짜리를 1달러에 거래할 수 없고요. 1달러짜리와 거래하려면 우리나라 2,000원을 줘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1달러짜리를 우리가 사오려고 했을 때 1,000원과 거래가 됐었는데 환율이 올랐어요 라고 한다면 1달러짜리를 1,000원에 거래 못하고 2,000원에 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게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다른 말로는 달러에 대한 평가가 절상이 됐습니다. 또는 원화에 대한 평가가 절하됐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실제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2,000원짜리 한국 물건의 가격이 2달러에서 어떻게 해요? 1달러로 저렴해졌잖아요. 그쵸? 원래는 1,000원짜리를 사려고 하면은 1달러를 줬고 2,000원짜리 살려면 2달러를 줬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원짜리를 살 때 미국 입장에서는 1달러만 줘도 되는 이런 모습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증가가 된다. 즉 환율이 늘어나게 되면 수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반대로 수입은요 되게 불편해지게 되는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평가 절하,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게 되면 수출은 증가하게 되지만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뭐다? 환율 상승이라는 게 의미가 뭐다? 요거 정도는 꼭 좀 의미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와 주가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있느냐. 일단 환율이 상승할 때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건 이 반대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앞서서 잠깐 봤습니다만 수출은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2,000원짜리 살 때 원래는 2달러를 줘야 되는데 1달러만 주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수출이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생길 거고 상대적으로 수입을 가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에는 막 10달러, 1달러만 줘도 되는데 지금 20달러, 2달러씩 줘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되면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입품 가격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생겨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잠깐 짚어볼까요? 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갈까요? 정리 한번 또 해볼게요. 아까 명목에 대한 이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에 대한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도출이 되면 되겠네요. 자, 환율이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주식은 하락한다. 여기. 또 하나 외국인의 자금은 아무래도 원화를 보유하게 되면 환손실이 발생하니까 유출이 발생하게 되게 되고 외채에 대한 상환 부담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지요. 전에는 1달러만 갚아주면 됐는데 지금은 환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2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생긴다. 자, 요거 하나 봐두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는구나. 자, 환율과 주가는 어떤 양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쵸? 수출이 증가되고 수입이 감소되면서 수출이 일단 잘 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일단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외국에 대한 증시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해가지고 이익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되는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어쩌면 미국 시장으로 자꾸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과 주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 부의 관계를 가져간다. 부의 관계. 자,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진다. 그렇죠?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의 관계를 가져간다는 거 좀 잘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경제 분석과 주가와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GDP와 주가는 양의 관계를 가져간다. 이자율과 주가는 음의 관계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주가는 음의 관계를 가져간다.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은 그러면 또 이자하고 우리가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물가 상승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로 이자와 매칭해 가지고 피셔 효과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환율은요, 일반적으로 음의 관계를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요약해 본다면 GDP가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거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겠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돼 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 통화정책이 하나 있다. 먼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뭘 하겠다? 세출을 증가시키거나 세율을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을 증가하겠다. 이 말은 세율을 인하시키겠다. 이 말은 일단은 정부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뭔가 계속 수입을 창출시킨다. 그런데 그것을 인하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건 예산 자체를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자 예산.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풀어가는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는요, 정부 지출과 세제 변화를 통해서 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출 증가와 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부에 대한 차입을 증가시키는 재정 적자,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됐을 때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민간에 대한 차입 이런 기회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부양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예를 한번 볼게요. 정부가 만약에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민간 시장에서 한정된 자금이 정부가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민간 시장에서 이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다 빨아들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민간에 대한 자금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똑같다.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보게 됐을 때 가격, 즉 돈에 대한 가격,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겠다. 뭐 돈을 많이 빌려다가 막 수익을 냈을 때 이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많이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앞서 얘기한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구축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 재정 정책을 정부가 한다. 이 재정 정책에는 뭐가 있다? 세출에 대한 증가와 세율에 대한 인하,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재정 정책 말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통화 금융 정책인데 이건 어디서 하냐면 중앙은행에서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 금융 정책을 펴게 되는데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얼마만큼에 대한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는데 자, 통화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중 이자율은 하락하겠다.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돈에 대한 가격은 이자니까 그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투자하고 소비가 증가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연상시키면 이게 그렇군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반면에 통화에 대한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물가 상승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모습? 이자율이 올라간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잖아요. 명목,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물이 눈에 보여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명목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통화정책의 종류에는 세 가지 국채매매, 지불준비금, 정책금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재정정책과 방법 두 가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통화금융정책은 국채매매, 그 다음에 지불준비금, 정책금리 이렇게 있다라고 보신다면 앞에 우리가 봤던 재정정책에는 세출 증가, 세율 인하 이렇게 돼 있다. 예, 재정 세세, 재정 세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매칭해 두시면 암기에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경기 순환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개 국면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네 개 국면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개 국면은 확장과 수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개로 보면 회복, 화랑, 후퇴, 침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그렇군 정도 보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이 혹시 모르니까 단기 순환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 기업의 재고 그렇죠? 중기 순환은 설비, 장기 순환은 기술 이렇게만 좀 매칭해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건이 쌓여 있다. 단기 우리가 생산 설비를 좀 높이겠다. 그러면 중기, 기술력 그러면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가는요, 여러분, 어떻다? 경기보다 먼저 갑니다. 다시, 경기보다 주가는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기가 후퇴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개월 앞서서 증권시장은요, 이미 약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이 된다면 주가는 앞서서 먼저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거 주가가 경기보다 먼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더라도요. 일단 주가라는 단어가 경기보다 앞에 와 있잖아요. 예, 주가가 경기보다 먼저 간다. 요거 좀 잘 받으세요. 기업 실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가에게 이제 설문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한 방향을 예측합니다. 중요해요. 기업 실사 지수는 방향만 예측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답에서 하락할 걸로 예상하는 답을 빼줘요. 그리고 전체를 응답한 수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곱하기 100, 더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13명 답변했고요. 떨어질 것 같은데 7명 답변했습니다. 그랬을 때 BSI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13명에서 7명을 빼주게 되겠죠. 그거를 전체 20명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더하기 100 하게 되면 130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숫자 우리가 또 같이 의미를 파악해 봐야겠죠. 자,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기준이 얼마다 100이라는 겁니다. 이 BSI가 100일 때 경기에 대한 전환점이에요 라고 보는 거고 100보다 높아요? 상승하겠네. 100보다 아래에요? 하락하겠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업인들한테 몇 점 받았어요? 라고 하면 100점. 그럼 좋은 거잖아요. 이제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보다 높아? 좋아. 100점보다 아래야? 안 좋아. 기준점은 100점이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다만 이 BSI는요. 방향만을 파악할 뿐이지 그 속도라든가 진폭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흐름이 어떻다라고 그 정도만 본다. 그러니까 흐름만, 속도라든가 진폭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속도라든가 진폭, 그 다음에 방향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종합지수예요. 예. 앞에서는 방향만, BSI는 방향만 놓고 본다면, 그래, 진폭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방향 전체를 놓고, 그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 종합지수다. 그래서 전체 선행, 동행, 후행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속도도 진폭도 예측이 가능하다. 아울러서 방향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나 진폭도 뭐가 종합지수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 가능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기본적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 분석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재가치, 재무제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해당 자산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기대이익에 기초한다. 맞습니다.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건 뭐예요? 고평가됐어요. 저평가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내재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투자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거다. 아닙니다. 수요가 아니고요. 목적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증권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정보도 다 공개되어 있고 더 이상 초과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가격이요, 가치에 딱 동일하게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은 자산의 특성과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자율 변동과 그 영향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자, 여러분 이자율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먼저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부터 떠올려 주셔야 돼요. 명목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냐? 실물이 보인다. 이거.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도 하니까 요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겠다. 자, 이자율 변동.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어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자율도 따라 올라가겠죠. 등호니까.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올라갔는데 이자율이 하락한다니까 이거 틀렸죠. 이거 상승이 맞다. 그렇죠? 자, 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 기업의 자금 수요는 증가한다.
그렇죠. 왜? 이자율이 낮으니까 싼 이자 가져다가 그걸 갖고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 명목 GDP는 뭐라고 했습니까? 실질 GDP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거 똑같이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같이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다. 자, 이자율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자가 높으니까 지금은 당장 저축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저축 성향이 높아진다. 답은 1번이다. 여러분, 정답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요거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이 나머지 문제 푸는 거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거라고 봐요. 자, 명목 수익률이 8.4%, 실질 수익률이 3.2%, 피쇼 효과 이론을 이용해서 구한 물가 상승률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명목은 실제 보여지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목 이자율이 8.4%, 그 다음에 실질이 3.2%, 그러면 물가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요거 되겠네요. 5.2%. 이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명목,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요? 실물이 보인다. 요거 꼭 좀 암기해 두세요.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자, 인플레이션과 주식 가치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건데, 명목은 계속, 실물, 이렇게 놓고 계산하게 되면, 자, 투자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보다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까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컷 수익을 냈더니,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의미가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회계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고 ROE가 증가하게 되고 주가 수익 비율은 하락한다. 이거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매출은 현재 가격인데 반해서 원가는 과거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수익인데 여기에 대한 거 가격만 반영이 돼 있고 물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경우 실제가 만약에 20% 발생했고 내가 기대하는 건 10%였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돈으로만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정인기업은 부가 증가, 이거는 아니겠지요. 이거는 감소하게 되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돈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발생했을 때는 손해를 보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경우 순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게 된다. 반대니까, 요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요 정도 추가적으로 또, 생각해 내실 수 있다면 문제 푸는 거에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과 주식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에 대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한다. 그렇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수입 제품의 원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렇죠?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화 표시부채가 많은 기업은 환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져 버렸잖아요. 요거 맞고요. 국내 주식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들은 환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자, 다음 중 재정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재정정책. 아까 우리가 잠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세, 만세 이렇게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딱 보여주는 게 세율에 대한 인하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요거 정답으로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경기 순환과 주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기는요, 회복, 하락, 후퇴, 침체 4개 국면이 반복한다. 또는 2개 국면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기업 실사지수, BSI, 기준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0 이렇게 쓰니까 아니죠. 이거는 100이다. 100이다. 자, 경기 종합지수예요. 방향, 그 다음 진폭, 속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경기보다 주가라는 단어가 앞에 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학습의 목적상 보시면 이게 앞에 와 있으니까 선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중요한 거 키워드 어떤 거 눈에 보여지는 명목은 뭐가 보여요? 실물이다. 요거 하나 딱 좀 기억해 두셔도 여러 가지 여러모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